자, 오늘도 책 4권 정치경제의 체계 챕터 7 식민지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갑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거는 그 파트별로 나눴어요. 파트 1이 그 새로운 식민지 건설의 동기라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이랑은 조금 별개로 일단 식민지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파트 1을 뒀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식민지를 건설한 이유는 명확했던 반면 미 대륙과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를 세운 유럽의 이해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영토가 수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주변으로 영토를 늘리지 못하면 인구의 일부를 다른 먼 곳으로 보냈다. 이때 모국은 식민지를 자식으로 여기며 도움을 주는 대신 감사와 존경을 기대하고 식민지가 스스로 독립하여 통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식민지는 모국의 허락 없이 스스로 정부를 세우고 법을 정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며 외교권을 가지려 한다. 그 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려 하는 그 과정이랑 얘기가 비슷하죠. 그 식민지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 컬러니가 그 고대 라틴어의 컬티베이트라는 의미래요. 그 경작하는 거랑 그 연관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도 플랜테이션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 뭐 심는 게 플랜테이션이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게 플랜테이션인데 그거를 그대로 한자로 번역한 게 식민지입니다. 그 식자는 심을 식자고 이게 플랜팅이죠. 심을 식자고 사람을 갖다 심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식의 그 문장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로 병합당했던 거고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식민지라는 거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새로운 땅을 새로 찾아서 거기다가 자국민들 넘쳐나는 자국민들 그 땅이 없어서 굶어 나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정 국민을 그 이주시키는 거.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땅을 일구어서 또 새로운 소득을 올려서 그 새로운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대신 정치적으로는 자치권을 주지 않고 그냥 땅이 늘어나는 거죠. 땅이. 로마 같은 고대 공화국들은 처음에는 시민들끼리 적당히 영토를 나눠 가졌지만 점차 결혼, 상속, 양도 등의 인간사로 인해 헝클어졌고 빈번하게 특정인에게 쏠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당 가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350에이커로 제한해 보기도 했지만 부의 쏠림은 계속되었고 땅이 없어진 시민이 많아졌는데 당시로는 땅이 없이는 자유인으로서 존속하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이야 땅이 없어도 최소한의 자본이 있으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든 조그만 장사를 하든 할 수 있고 그도 없으면 취직을 하여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18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게 21세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 시절의 노동은 노예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때라서 땅이 없는 자유인들은 생계가 막막했다. 결국 그들은 해마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약속하는 선심의 생계를 의존하게 되는데 너무 똑같죠. 고대 로마를 묘사했는 건데 고대 로마나 지금 21세기나 21세기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랑 상관없이 그 인간 행동의 패턴을 잡아내는 것,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이게 그런 통찰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 집단이 가지는 성격,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 그 기본적인 성격에 의해서 부의 쏠림은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죠. 뭐 아무리 균등하게 나누려고 해도 누군가는 덜 쓰고 누군가는 더 쓰고 또 누군가는 더 벌고 누군가는 덜 벌고 함으로 해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부의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좀 막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치꾼들이 이제 새치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도 또 생기고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런 가난한 시민들에게 옛날에 공평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부자들에 맞서도록 부추겼고, 아, 참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법이야말로 공화국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아, 똑같아요. 로마 시절이나 뭐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을 갖기 위해 소유했지만 부자들은 주지 않으려 했기에 새로운 식민지가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아,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그들은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독립은 아니지만 모국의 관리하에 적당히 사회제도를 갖춘 곳에 보낸다.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켜 식민지의 복종을 유지한다. 유럽이 미 대륙과 서인도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 처음에 미 대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14, 15세기에 베니스는 독점적으로 향신료와 동인도 상품들을 이집트에서 사들여 유럽 국가로 유통하며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 동인도, 인도에서 물건을 사다가 동인도라고는 해도 이 동인도라는 표현이 이 인도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반도, 차이나 반도, 그 다음에 멀리는 이 일본까지, 이렇게 무역을 했죠. 여기까지 막 다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해서, 일로 해서, 뭐, 물론 인도에서도 물건을 사고요. 사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안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항해를 하느냐? 육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소량밖에 이동을 못하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배로 가는 거예요. 배로 가면 여하간에 가니까 두둥실 바람 따라서 여하간에 가니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게 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내리겠죠. 그 여기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겠죠. 여기로 이렇게 갖고 들어왔다고 쳐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수에즈에 운하를 팠으니까 배가 이렇게 다니지만, 그 여기다가 배를 내려서 이제 뭐 카이로에 뭐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로 운반했겠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섰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온 유럽의 그 베니스가 유럽에 뿌리는 그 근거지가 된 거예요. 여기 큰 장이 섰던 거예요. 그렇게 무역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향신료와 동인도 상품들을 이집트에서 사들여서 유럽 국가로 유통하면서 베니스가 아주 이익을 크게 보고 있었어요. 뭐 후추 같은 거 샀겠죠. 뭐 티, 영어의 티가 차의 발상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우리나라는 차를 차라 그러죠. 일본도 차를 차라 그래요. 근데 말레이어로 차를 티라고 한대요. 발음이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잖아요. 그 티가 이제 영어가 된 거예요. 그걸 사다가 이제 마시기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봤대요. 그러니까 배 아프잖아요. 베니스가 챙겨가는 이익에 탐이 난 포르투갈은 15세기 내내 무어인들이 상아와 금가루를 가져오는 나라로 가는 바닷길을 찾으려 했었다. 포르투갈은 이제 베니스가 이익을 잔뜩 챙겨가니까 이제 배가 아픈데 그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 무역 루트에 끼어들 수는 없죠. 뭐 그때 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켜내고 그랬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19세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나라들은 상인들이 군대까지 보유하면서 자기네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 틈을 끼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어인들이라는 건 요 모로코, 튀니지 뭐 요쪽 지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로 이제 뭐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요 사람들이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제 물건들을 가져오잖아요. 상아와 금가루를 가져다가 파는데 그쪽으로 가는 루트를 찾으려고 애를 썼대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확정되어 간 그들의 노력은 결국 포르투갈에서 여기가 무어인들의 근거지고,
이 무어인들이 다니는 곳을 찾아 내려가다 희망봉을 찾아요. 여기 남아공의 요 고퉁이. 그리고 1497년에 여기서 인도로 가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이로부터 몇 해 전, 1497년 이전 몇 해 전, 1492년을 얘기하는 거죠. 포르투갈이 가진 계획의 성공이 여전히 의심되던 때에, 포르투갈의 계획이란 건 희망봉을 거쳐 인도로 돌아가는 그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여전히 의심되던 때에 제노바 출신의 어느 선장이 서쪽을 통해 동인도로 가는 계획을 구상했다. 콜럼버스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사람은 이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막 이렇게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을 적에 이 사람은 바다를 건너서 가겠다, 인도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유럽에는 동인도에 가본 사람도 워낙 적었고 그들이 여러 이유로 그 여정을 과장하는 바람에 콜럼버스로서는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가까울 것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스페인 여왕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1492년 2, 3개월의 항해 끝에 바하마 섬을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그 거리를 보면은 6,300km 정도 되는데 이 바하마 섬까지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하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한 곳은 그동안 들어왔던 인도나 중국에 대한 설명과 너무 달랐다. 인구가 많고 경작된 땅들로 부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였고 벌거벗은 야만인 부족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끝까지 자신의 도착지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곳을 인도라고 칭했는데 결국 완전히 다른 곳임이 밝혀진 이후에야 진짜 인도와 구분하기 위해 서인도라 불리게 된다. 서인도 제도라는 게 이제 캐리비안 베이 막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다른 저기가 아니라 인도인 줄 알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도라고 부르다가 여기가 인도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근데 부르던 게 있으니까 그냥 동인도, 서인도. 동인도는 진짜 인도, 서인도는 착각 인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를 묘사한 그림인데 뭐 이쪽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직 이렇게 벌거벗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콜럼버스로서는 그가 발견한 것을 어쨌거나 매우 중요한 곳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 입장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스페인 여왕의 투자를 받아가지고서는 출발한 거니까 자기 공적을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지 자기가 내가 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곳은 매우 부유하고 작물이 넘친다고 사실과 다르게 묘사했지만 당시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곳에는 별 의미 없는 짐승들과 당시로서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작물들밖에 없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이 몸에 들고 다니는 금이 산의 계곡에서 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은 금이 많은 곳이며 끝없는 부의 원천이라고 묘사했다. 콜럼버스는 배에 원주민 17명과 여러 진귀한 새와 식물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실어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스페인 의회는 스스로 저항할 힘이 없는 그 나라들을 점령하기로 했고 그 원주민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킨다는 경건한 핑계로 불의한 계획을 합리화했다. 이거 표현 멋지죠? 경건한 핑계로 불의한 계획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스페인의 관심은 금에만 있었고 거기서 캐는 금의 절반은 스페인 왕실의 것이라 의결했다. 저항할 힘이 없던 원주민들이 가진 것을 약탈했던 초반의 7년여 동안에는 이런 비싼 세금을 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뺏어오기만 했던 거는 절반을 스페인 여왕한테 주는데 뭐 별 무리가 없었다 얘기예요. 하지만 그 광산을 파지 않을 수 없게 되자 2분의 1의 세금은 너무 비쌌다. 뭐 힘들게 금을 캐가지고서 반이나 주려면은 금을 캘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엄한 세금 징수가 광산 개발의 포기로 이어지자 2분의 1 세금을 낼 거면은 뭐 애써서 캘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캔 거에 반을 세금으로 내고 이 반은 뭐 인부들 임금 주고 뭐 기계 빌린값 주고 그러면은 남는 게 없으면은 광산 개발자가 뭐 하라고 해요? 안 하지. 그래서 포기가 되니까 세금이 점점 줄어요.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결국에는 20분의 1까지 낮춰졌다. 초기 모험가들에게 별 관심이 없던 은은 한동안 5분의 1을 유지하다가 금세기 들어 10분의 1로 낮아졌다. 세금이요. 많은 스페인 기업이 금을 쫓아 신대륙을 방문했고 금이 있는지 여부로 정착할지 아니면 다시 다른 곳을 찾아 떠날지를 결정했다. 이런 비싸고 불확실한 복권 같은 계획들이
신대륙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을 파산시켰고 금을 캐도 자본 회수조차 안 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보통 이 황금을 쫓아가는 이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파산하는 게 맞아요. 복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그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 일부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망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 자본을 늘리려는 스페인 정부에 의해 신대륙 사업은 장려되었고 많은 사람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행운을 믿고 달려들었다. 금은 원래 희소하고 한 곳에 몰려있지 않아서 그것을 캐고 가지려면 많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광물들처럼 어딘가 한 장소에 금이 몰려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꿈을 꾼다. 하지만 대부분 망한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동인도와 장사하려는 계획이 서인도를 발견하게 했고 금에 관심을 둔 정복 계획이 스페인 사람들을 이죽해 했으며 현명함이나 이성과는 거리가 먼 많은 우연을 거치며 신대륙은 번성했다.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착각이었고 나쁜 계획들이 나쁜 그런 마음 심보였는데 신대륙은 번성하게 되었다. 초반에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리카로 간 많은 모험가는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다.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브라질에서 은광,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식민지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도라는 건 이제 18세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는 막 몰려갔지만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은광, 금광을 발견했대요. 그렇죠, 뭐.